네, 격하게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지연입니다. 네, 제가 이 미팅이 만들어진 게 우리 이강 리더님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강희 리더님이 너무 허위 과장 광고를 여기다 한 것 같은데, 우리 리더님들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업적으로 활용하고, 왜냐면 요즘에 소비자들이 이렇게 만나다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생로병사의 비밀이다. 뭐 이게 건강에 관련된 프로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보면 어제도 저희 아빠 친구가 저한테 전화할 일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아버지 일은 넘으신 아버지 친구가 전화 와서 저한테 콜라겐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와 이 시장에 한계는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떻게 콜라겐을 아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있대.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방송이다 뭐 이런 데 또 유튜브다 이런 데서 워낙에 많이들 하고 있다 보니까 다 아시는 내용들을 저는 그냥 조금 종합해서 그리고 우리 사업이랑 연결해서 어떻게 사업자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지 그쪽으로 포커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오늘 처음 그냥 건강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은 요 정도 알고 살아도 전혀 좀 이렇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정도로만 모아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강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끝나는 게 목표이긴 하나 또 할 얘기는 다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지수 리더가 네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70%만 말하고 오라고. 네가 100%를 다 하겠다고 욕심을 내면 말도 빨라지고 다 하지 못하니까 제가 그러면 딱 70%만 말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장을 헬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사업과 또 우리의 또 삶과 목표에 닿아 있는 슬라이드가 아닐까 해서 이렇게 예쁜 거를 한번 띄워봤고요. 아까 임선미 리더님께서 난 너처럼 못해. 근데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아이템들보다도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던 게 제가 처음 소비자로 만났던 제품이 건강보조식품이었고 우리 그중에서도 저는 아이언폴릭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아이언폴릭, GLA 블렌드, 오메가3. 그럼 얘가 뭐 때문에 건강식품을 만났겠구나. 이게 나오잖아, 우리는. 그래서 저는 너무 심한 생리통을 가지고 있었던 20대, 10대를 보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다는 건 다 해봤어요. 보통 뭐 한의원도 가보고 당연히 산부인과도 그 어린 나이에 가보고 뭐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아가씨가 그 어린 10대, 20대 때 산부인과 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산부인과에 대한 그때 그 안 좋은 기억들도 좀 있고 그리고 한의원 가면은 뭐 막 배에다 뜸도 놓으시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익모초를 좌훈으로 째면 좋다 그래서 그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익모초를 달여서 먹으면 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거 진짜 쓰거든요. 익모초는. 근데도 너무 이게 괴로우니까 그랬고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정말 아미 만나기 전에는 위경련 달고 살았고 앰뷸런스도 몇 번 타고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증이라 그래서 저는 속옷을 가지고 다녔어요. 회사 다닐 때. 왜냐하면 십수할 때가 있으니까 이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있는 사람만 알아요. 이 고통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고속버스 잘 안 타요. 왜냐면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말짱하다가 버스 시간 5분, 3분 전만 되면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해요. 이게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안고 지금 제가 필드에 나가서 누군가의 건강 상담을 해드릴 거잖아요. 저한테 어떤 분이 오셨어요. 건강 상담을 하시겠다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가정 형편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기 때문에 그분도 그걸 아셨겠죠.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뭐가 제일 급하냐? 이렇게. 근데 제가 그러면 제일 아픈 건 위경련이고 제일 힘든 건 화장실이고 근데 생리통은 매달 어김없이 오니까 그냥 생리통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제품을 소개를 받았고 제품을 먹었을 때는 약간 이거 뭐지? 반 먹고 2달째 이제 매직데이가 왔는데 이거 뭐지? 뭔데 이렇게 효과가 좋지 할 정도로 드라마틱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의심도 했어요. 이런 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건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정말 무슨 마약성 진통제나 이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좋고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복용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인생의 생리통은 그렇게 힘들었던 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제품에 대해서 감동을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 파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가도 제일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강의들도 많이 듣고 우리가 영양학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학 강의도 40 시간짜리를 이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규호 박사님. 근데 이분의 스토리도 굉장히 슬퍼요. 이게 따님을 20대 때 유방암으로 인제 잃다가 인제 본인이 소명으로 인제 여러 가지 일을 지금은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게 물과 먹거리예요. 그 얘기는 건강에 직접적으로 직결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강의 있으면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찾아다니고 책도 많이 읽고. 근데 저는 이게 또 우리가 약간 세상에 찌든 사람들이니까 이 강의가 무료 강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장소가 여의도 홀딩스 빌딩이에요. 되게 좋은 빌딩에서 물과 떡까지 주면서 무료 강의를 4 시간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무료로 할까?' 이분이 책도 쓰셨잖아요, 여러 권의. '책을 홍보하시나?' 이런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 막 '왜 무료로 하지?' 그리고 제가 그때 갔을 때는 저처럼 말짱하게 하고 오신 분도 계셨지만 지금 현재 암 환자분들이 휠체어 타고 이렇게 머리가 빠진 상태로 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고 그런 암 환자의 가족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는데 저는 책에 사인 받겠다고 거기 막 줄 서서 사인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왜 무료로 이렇게 사람들을 계몽하고 다니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배우고 소비자들을 만나고 소비자들한테 건강을 전하는 게 이분이 하시는 것처럼 계몽일 수 있어요. 너무 병원을 믿지 않고 그렇다고 병원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눈을 갖는다라는 건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분들 강의 찾아 듣고 그리고 또 장과 관련된 건강, 간과 관련된 건강, 체온과 관련된 건강, 건강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를 떼서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런 여러 분야의 건강의 책을 읽으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깍두기 같은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모아 놨다라고 인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자 이분은 누구실까요? 히포크라테스 그 낭만 닥터 김사부 보시면 병원 입구에 서 있는 그 동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이 의학의 아버지거든요. 그 얘기는 현대의학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의학의 아버지조차도 "내가 먹은 것이 나다." 그만큼 먹은 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의사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챙기나요? 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저로 인해서 동생으로 인해서 아주 가까이에서 의사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거 조심하세요."라고 단 한 의사도 얘기하신 분이 없어요. 제 담당 의사도 그렇고 동생의 담당 의사도 그렇고. 하지만 이 내가 먹는 것에서부터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분은 식물의 아버지세요. 이분은 닥터 칼렌보그라고 뉴트리라이트사의 초대 소장님이셨죠. 창립자. 이분은 어 단순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넘어 식습관의 불완전함을 보충할 수 있다. 우리가 먹거리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것이 더블엑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더블엑스 전달하실 때 어떻게 전달하세요? 약처럼 생겨서 자꾸 약 같다고 싫어하시는데 그걸 6알이나 그것도 하루에 2번 먹으라면 깜짝 놀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건 반찬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건 반찬이에요." 해서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반드시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뒤에 계속 나오니까 인제 지나가 볼게요. 자 국제보건기구에서 말하는 건강이란 이런 것들을 건강이라고 한대요. 당연히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상태여야지만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상태를 건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균형 있는 그러니까 건강의 요소가 균형 있는 영양 보급이 1 번이에요. 그래서 먹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바치고 있는 게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 사고, 충분한 휴식.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면 "다 아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는 것과 실제 행해지는 거랑은
완벽하게 차이가 있죠. 우리만 지금 잘 봐도 균형 있는 영양 공급, 그래도 아메이 하시는 분들은 더블엑스라는 것들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그래도 균형 잡히게 먹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비타민 하나 안 챙겨 드시는 분들 너무 많고 내가 먹고 있다라고 의존하시는 것도 합성에 의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먹거리가 아니죠. 합성은. 그리고 그냥 보통 우리가 식사로 6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요즘에 7대 영양소라고 유산균이라고 해서 이거를 매일매일 잘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래도 분당은 밑에 한식집이잖아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 순댓국 한 그릇 먹어.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말고는 다른 보조 영양소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떨어져요. 일반 식생활에서는. 그럼 집에서는 잘 챙겨 드시나요? 아니, 애기 뭐 해주셨어요? 애기 밥 뭐 먹어요? 그렇지. 우리 집도 똑같아요. 김, 계란 말고는 어떻게 따져볼 수가 없고, 아니면 용가리 튀겨주거나, 어, 용가리 튀겨주거나, 아니면 돈가스 내가 잘 안 만들지.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한쪽으로 치우친 영양소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들 집에 있으면 누룽지 끓여서 김치에 밥 먹지. 그렇게 해서 먹다 보니까 뭔가 영양소를 갖춰서 먹는다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죠? 심지어 제가 아는 지금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 덕순이라고 하는 친구는 밥 대신에 막걸리를 먹어요. 대신에 밥은 안 먹는데 양심상 막걸리 한 잔이 밥이라고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인가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 그래도 아메이 하시는 분들은 25센트 라이드 그리고 자꾸 목표치 막 주잖아요. 저도 그 안장에 앉는 게 너무 에베레스트 산 가는 것처럼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목표치가 있으니까 팀에게 회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타긴 타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운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메이 사업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정말 대단한 사업인데 알지만 하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헬스장은 1월 1일 날 1월 초에만 붐벼요. 1월 말에만 가도 굉장히 널널하거든요. 긍정적 사고. 우리는 스트레스 안에 있지 않나요? 저는 오늘 여기를 오면서 정말 주님을 몇 번 외쳤는지 몰라요. 저는 이 강의 시간에 늦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왜 앞에서 안 가는 아주머니 운전자들 욕을 막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도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왔거든요. 어제 밤엔 집에서 어떠셨어요? 아이들한테 소리 한 번도 안 지르셨어요? 사자후가 나오잖아요. 막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이 화를 막 다 분출을 하고 우리가 살잖아요. 충분한 휴식. 요거는 질과 양에 다른 걸일 수도 있는데 수면의 질 당연히 좋아야 되겠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수면 시간이 굉장히 떨어지죠. 질도 떨어지죠. 수면 장애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신경외과를 다니는데 제 바로 앞에가 수면 장애 클리닉이에요. 그것도 대학병원에. 분전성시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가 저런 데 올까 싶은데 대학병원 수면 클리닉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수면 장애 겪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지식의 부재로 생활 습관의 부재로 질도 굉장히 떨어지죠. 아이들 왜 우리가 새벽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무조건 렘 수면 상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 시간에 세포가 재생이 되고 장기가 재생이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이 그때 쫙 나오고 성장판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11시 전에 자는 애들 쉽지 않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 제가 또 늦게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 11시쯤에 맥주집 같은 데 한번 나가보세요. 그럼 아이들 태블릿 보여주면서 맥주 마시는 정신 나간 엄마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12시까지 마트 여는데 가면 애들 마트에 태워가지고 그때 사람 없다고 장 보시는 분들 많고 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건강 넘어서는 네 가지 건강들이 잘 맞춰서 일어나야 건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깨지는 거죠. 그게 근데 문제는 오늘만 깨질까요? 어제도 깨졌고요. 내일도 깨질 거고요. 모레도 깨질 거고요. 내가 뭔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1년 후에도 똑같을 거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지고 이게 계속 누적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질병의 신호가 와요. 만성질환, 현대병.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4월 달에 오픈하는 그 마이 웰리스 프로젝트가 이 만성 질환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현대인들은 건강검진을 하면 어디가에 딱 아프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다 불편한 상태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질병으로 가기 전 단계, 그때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수면 시계 나왔어요. 여기에 보시면 7시 30분에 멜라토닌 분비가 중지된다라고 했어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릴렉스하는 호르몬. 그런 그 얘기는 7시 반이면 일어나란 얘기예요. 근데 제 주변에 엄마들이 애 학교 보내고 어린이집 차 태우고 다시 이불 속으로 겨들어가는 엄마들 진짜 많거든요. 일어나라고 생체 시계가 신호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리고 8시 반에 장 운동이 시작돼서 똥이 마렵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녁에 정기적으로 가셔도 되고 아침에 가셔도 되는데 그래도 비교적 아침에 가시는 분들, 규칙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건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시에 집중력, 사고력, 판단력이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면 내가 고민할 게 있어. 그럼 언제 해야 돼? 이 시간에 해야 돼요. 근데 고민 언제 해? 자기 전에 하는 거예요. 자꾸 습관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시에 장기 기억력이 높아져요. 그럼 이때 학습하면 공부 능력 효율이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5시 여기 보세요. 몸의 운동 능력이 가장 좋은 시각이 5시예요. 어떻게 25cm 라이드 5시에 탈 방법 없을까요? 6시에 타시니까 제가 자꾸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9시에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된다라는 건 이때부터 잠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11시부터 2시에 성장판, 재생 이런 성장 호르몬들이 나온다. 그래서 가장 깊게 잠이 드는 시간. 그리고 체온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체온 관리도 해야 되는 게 수면 습관의 하나가 이제 들어가겠죠. 자, 그다음. 그래서 내 몸이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병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병이 들면 세포가 병 들어요. 우리는 이전에는 60조에서 30조라고 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시 나오면서 60조에서 100조개라고 나왔는데 지금 다시 30조라고 다시 계속 이 논문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병이 들어가는 거고 이 세포가 병 들어간다라는 건 내가 피와 장이 더럽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를 먹여 살리는 것이 피인데 그 혈액을 오염시키는 게 또 장이에요. 그래서 피와 장을 잡으면 건강의 90%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피와 장의 건강을 잡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생활 습관 얘기하잖아요. 생활 습관 성형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세포가 병든다라는 거는 내 몸에 있어야 되는 정상 세포들이 자꾸 불량 세포로 변하고요. 손상은 왜 입을까요? 변하지 않으니까. 어제도 똑같았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거니까 잘 안 챙겨 먹고 잘 안 자고 운동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DNA의 변이가 생기고 이게 암으로 발전을 한다라면서 가장 큰 건 여기서 또 더하는 게 스트레스 관리를 잘못하시면 이게 더 기름에 불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되는 거죠. 자, 1900년대 선진국 사망 원인은 폐렴, 결핵, 감염성 설사, 약간 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2015년에 선진국 3대 사망 원인은 심장병, 암, 뇌졸중으로 변합니다. 분명히 이 근대사 100년이 지나는 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변한 거죠. 그것은 바로 환경과 먹거리의 변화로 그리고 또 항생제의 발전으로 이제 균으로 죽는 사람은 없어졌지만 분명히 이제 대사성 질환, 만성 질환으로 병이 생겨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균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도 앞으로 더 생길 거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건강의 화두는 이건 진짜 100% 면역에서 좌지우지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균에 대한 얘기,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019년도부터 2020년도에 들면서 우리가 새로운 바이러스로 한번 생이라는 시간이 스탑이 됐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몰랐던 바이러스였어요. 그냥 코로나에서 다시 변종이고 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변이를 일으킨다라는 것도 문제죠. 코로나가 상대적으로 그 상징적이었던 게 종간 계층 이동을 해서 문제였던 거예요. 그건 기억나시죠? 처음에 박쥐에서 시작을 해서 뭐 뱀이란 얘기도 있었다가 그게 나중에 낙타로 갔다가 사람한테 옮기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종간의 이 계층이 무너졌다. 바이러스의 종간의 계층이 무너졌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지금 잘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이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품을 수 있는 숙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잘 보시면 가끔 개가 조류독감에 걸리는 거야. 조류독감은 조류가 걸려야 되잖아.
근데 걔가 조류독감이 걸렸다. 이런 것들이 그런 학자들이 주목하는 게 종간의 계층이 무너졌다라는 건 그래도 인간의 바이러스는 연구가 한참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동물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1%도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빙하가 녹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정말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빙하 속에 갇혀져 있던 바이러스 세균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건 인류가 만나보지 못했던 세균과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대응을 그때그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부터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질병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게요. 제 얘기예요. 제가 많이 아팠다 그랬잖아요. 제가 위경련 엄청 심했거든요. 그러면 배가 막 아파요. 소화가 잘 안 돼. 소화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제가 저녁 6시에 김치볶음밥을 먹었는데 새벽 2시에 그 김치볶음밥을 그대로 다 토했어요. 그 얘기는 그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위는 아무 운동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위가.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거를 의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죠. 병원을 가면 처음에는 소화제 같은 걸 막 처방을 해요. 그래도 계속 아파서 가면 뭐 하자 그래요? 검사하자 그래요. 그래서 뭐 내시경도 할 수 있고 검사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사하면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그다음에 내시경 이런 것들 찍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게 안 나왔어. 의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 정도 위험은 대한민국 사람 다 가지고 있다. 위험이 조금 있는데 이 정도로 너한테 병을 일으킬 건 아니다. 근데 나는 너무 괴롭잖아. 그랬더니 의사들은 다 뒤에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성, 신경성. 성질 더럽다는 얘기잖아, 지금. 근데 나는 너무 이제 괴로운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이제 민간요법 같은 거 찾아다녀요. 양배추 즙이 좋다더라. 카베진 아세요? 카베진? 양배추로 만들었다는 그 알약 카베진 그런 것도 먹었다가 손도 막뭐뜸 떴다가 뭐 그런 거 막 다 해요. 그래서 뭔가 안 되면 가죠. 임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난임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남편 나 검사 다 했어. 둘 다 정상이래. 근데 안 돼. 그럼 뭐 하세요? 그쵸. 그러면 또 애 잘 들어서는 한의원을 저 아는 애는 서울 사는데 밀양까지 가요. 밀양까지 가서 약을 지어 먹고 또 경주에도 유명한 한의원이 있다 그러고 막 찾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다가 안 되면 뭐 하죠? 보통 기도원을 가거나 구슬하시거나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것들을 긍정적 사고, 스트레스 관리가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안 쓰셨던 분들 했더니 애기 갑자기 생겼다 이런 분도 주변에 계시죠. 내려놨더니 생기더라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어찌됐건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저의 속병도 스트레스성이 정말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히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한의원이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대체의학, 기능의학이 이 병원, 이 현대의학을 싸고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좋은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병원은 대증요법이고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 한의학, 기능의학은 자연치유 대체의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병원과 이 기능의학, 한의학이 서로 굉장히 상충되게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 무시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녹화가 돼서 실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그냥 논문, 그다음에 데이터 이런 것만 믿고 계시는 일산암센터의 명땡땡 박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유산균의 효능 믿지 않는다. 비타민C 효능 믿지 않는다. 막 공개적인 데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이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자연치유하게 하시는 분들 많죠. 뭐 서땡땡 박사님, 뭐 여러 교수님들이 계신데 지금은 요거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왜 비타민을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여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암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타짜혁명. 그 책을 쓰셨던 분도 이 기능의학에 초점을 맞춰 계시는 현대의학 의사 선생님이시죠. 얼마 전에도 인스타에 게으른 의사, 그렇지 않은 의사에 대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게으르지 않은 의사는 먹거리를 처방한다고 지금 현재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병원은 증상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게 병원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연치유는 얘가 이런 원인이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해서 고혈압, 병원 가서 혈압 쟀어요. 그래서 내가 기준 이상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혈압이 높으세요? 라고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혈압이 높으니까 의사 선생님의 목적은 뭐예요?
떨어뜨리는 거지. 그래서 약을 써서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고요. 이쪽에서는 최근에 혈압이 높아진 이유가 있으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살이 쪘을 수도 있고요. 식습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죠. 살이 찐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고혈압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제가 10kg가 쪘답니다. 찌면 제가 부피가 늘죠. 아무래도 이렇게 늘잖아요. 그러면 늘었어요. 근데 어디를 살로 째도 피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면 내가 살이 쪄서 내 살의 면적만 늘어난 게 아니고 뭐도 늘어나요? 혈관의 길이도 늘어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13km의 혈관이 내 몸을 돌아요. 3km 정도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굵은 혈관이고요. 나머지 10만 km는 모세혈관이 다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살이 쪘어. 그럼 그 모세혈관이 더 늘어나야 돼.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0.5kg당 3km의 그 혈관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제 몸에는 얼마나 많은 긴 혈관들이 늘어났을지 네,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장 한번 펌프질을 해서 그 늘어난 정상적으로 늘어난 혈관까지 혈액을 다 돌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갖고 있던 혈압으로는 못 돌리죠. 그러니까 혈압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노폐물이 껴도 비슷한 증상으로 높아질 거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찾아 들어가는 게 기능의학, 자연치유, 우리가 하고 있는 영양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대증요법 또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깊이. 감기의 증상과 원인이 있을 거예요. 감기라고 예를 들었을 때 감기의 증상이 뭐죠? 이런 거죠. 발열, 콧물, 기침, 두통. 그러면 우리가 배웠어요. 대증요법이에요. 증상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뭐 하겠어요? 약을 쓰겠죠. 네, 약을 써요. 어떤 약? 감기를 낫게 하는 약일까요? 아니죠. 감기의 증상을 그렇죠. 억제시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열이 나니까 해열 진통제를 쓰죠. 애기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브루펜 계열, 타이레놀 계열을 교차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애가 고열이면 한 가지 해열제를 계속 쓸 수가 없고 그 해열제를 4시간마다 줄 수 있는데 그거를 아이가 그것조차도 열을 못 잡으면 계열을 2가지를 섞어서 2시간 만에 한 번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이런 말을 해줘요. 저체온증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지금 고열인 아이한테 저체온증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 그래요. 목적은 뭐예요? 열을 떨어뜨리겠다가 그냥 목적인 거예요. 근데 다시 원인으로 들어가면 이 아이가 열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 얘기는 EBS 호기심 딱지만 찾아서 들어가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백혈구가 나와서 바이러스랑 싸움으로 인해서 열이 막 나는데 해열제를 먹이면 내 군대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데다가 그냥 찬물 확 껴얹는 거예요. 그냥 그만 싸우라고. 그게 해열제의 역할이거든요. 물론 우리 애는 39도가 넘어요. 40도가 넘어요.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엄마들은 38도만 넘어가도 해열제 장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속 해열제로 다스린 아이들은 열을 스스로 다스리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몸무게 크면서 늘죠. 열 다스리는 능력 없죠. 그런 애들이 나중에 크면 독감에 굉장히 취약한 아이가 되고 면역력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열제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내 체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급속도로 내 장기들이 다 체온이 다 떨어지죠.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온도에 민감한 장기가 어딜 것 같으세요? 그냥 찍어봐. 가장 온도에 취약한 장기. 그쵸, 장이죠. 그래서 찬 거 잘못 먹거나 우리 냉한데 배대고 있으면 설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열제 끝에 감기약 끝에 오는 게 아이들이 장염이 걸리는 거예요. 그건 약의 부작용인 거예요. 수순이 아니고. 그죠? 그리고 콧물약. 콧물약은 코를 말려야 돼. 멈춰야 돼, 그냥. 이게 목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비염 심하신 분들 지르텍 드시죠. 지르텍 드시면 줄줄줄 새는 거는 막잖아요. 그런 비슷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믿겨지시면 혹시 집에 아이 감기약 있으면 다 네이버에 찍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네이버 약전이라 그래서 약을 박스로 샀을 때 얇은 종이 돌돌돌 말아져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약전이 그대로 네이버에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나오는데 보통 그 얇은 종이나 아니면 약 박스에 보시면 첫 줄에 효능이 나와요. 뭐 이 약이 어떤 효능이 있다.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와요? 용법이 나와요. 뭐 하루에 뭐 2번 드세요, 3번 드세요. 요렇게 한 줄, 2줄 나오고 그 밑에서부터 써 있는 깨알 같은 글씨는 다 뭔지 아세요?
부작용 써 있어요. 그렇게 많은 부작용과 한 줄의 효능을 믿고 지금 드셨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약에 있어서 베이비용, 인펀트용, 뭐 키즈용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어른들이 쓰는 약을 몸무게에 맞게 갈아서 쓰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제가 뭐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 약사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콧물 약이 아니라 코 말리는 약이에요. 그래서 비염이 심하신 분들, 지르텍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100% 안구건조증 호소하세요. 오래 드셨던 분들은 발 뒤꿈치 다 갈라지고요. 손바닥 서걱거리는 건조함을 다 호소하시거든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콧물약 먹여야 되면 더 많은 수분 보충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기침약이 아니라 뭐예요? 기관지를 순간적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목이 부었기 때문에 기관지가 닫죠. 닫기 때문에 이게 자꾸 다니까 이거를 이렇게 기관지를 확장시켜서 닫지 않게끔 만드는 게 감기약이죠. 자,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죠. 너는 약 안 먹이냐? 전 약 안 먹여요. 아이가 중이염이라 그래도 약을 안 먹였거든요. 지금까지 키우면서. 그렇다고 아나키는 아니에요. 아나키 아시죠? 약 안 쓰고 뭐 아이 키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거기는 막 예방 접종도 안 마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별적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이염이 중기 이상으로 넘어갔으면 저도 약을 썼을 거예요. 근데 중이염 초기다라고 하면 처방은 받아요. 그게 처방을 안 받으면 또 그게 방입죄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처방을 받아와야 된대요. 그래서 먹이지도 않을 약을 처방 받아서 우선은 집에 갖다 놓고, 그리고 다른 뭔가 균을 제거할 수 있는 항생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을 제가 이제 취하겠죠. 그렇게 해서 5일이 지나면 아이를 데리고 다시 병원을 가요. 귀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봐야 되니까. 그럼 선생님이 이제 항생제 끊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항생제를 먹인 적이 없지만 아이는 나았잖아. 그러면 같은 결과만 보면 저는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 열이 나면 어떡해요? 라고 했을 때 어, 문제는 저는 아기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해열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열이 39.7도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39.7이 저한테는 마지노선이었어요. 왜냐하면 39.7도가 되면 내 몸에 있는 수용성 비타민은 싸그리 다 파괴가 돼요. 그럼 이 아이가 그 열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계속 비타민 C라든가 유산균을 계속 넣어주겠죠.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드라마틱하게 우리 이제 이지수 리더는 아직 뉴트릴라이트에 대한 저런 결혼 초기니까 그게 없잖아. 믿음이 없잖아. 너가 배운 잘못된 지식으로 내 새끼를 망칠 거냐며 빨리 응급실을 가자며 저한테 난리를 치는데, 응급실 가면 아시잖아요. 애 혈액 뽑고 괴롭히고 막 뭐 얼음물에 집어넣자 그러고 막 그럴 걸 아니까, 알았어. 내가 39.7도가 되면 내가 응급실을 가겠다. 7도 찍고 8도로 안 가고 6도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어린이집을 갔다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 아이는 고열에 시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둘째는 또 열경기 하는 애였어요. 그 아이는 어쩔 수 없이 해열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별적으로. 감기 걸리면 약 안 쓰냐. 밤에만 잠깐 써요. 사치 처방받으면 하루 저녁 내지는 이틀 저녁을 써요. 왜냐면 애가 코가 넘어가면 애도 잠을 못 자지만 계속 코 뽑아달라는 애 때문에 저도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코를 말리고 우선 재워. 그리고 잘 자야 면역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기관지 확장제도 마찬가지 밤에만 써요. 밤에만 기침하는 거 아시죠? 밤에 왜 기침할까? 밤에는 모든 게 좁아져요. 기관지도 좁아지고 혈관도 좁아져요. 그래서 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밤에 좁아진 혈관이 아직도 확장되기 전에 갑자기 일어나신다라던가 이렇게 하시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연사 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많이 잘못되시는 게 그게 좁아지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그리고 수분도 다 날아가요, 몸에서. 수분도 날아가니까 우리 왜 건조해지면 기침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습관이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세포 하나가 다 물로 채워져 있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다 이거 못할 것 같은데, 70%만 하라 그랬는데. 자, 그래서 EBS 다큐 프라임에 이제 오늘 가시면서 한번 꼭 보시고 소비자들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약물이 오남용 되고 있다라고 알려주세요. 다큐 프라임에 EBS 감기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을 했어요. 우리나라 PD가 감기가 아니야. 감기가 아닌데 그냥 감기가 걸렸다고 그냥 일반 우리나라로 치면 클리닉 의원 같은 데를 찾아간 거예요. 병원을 가서 나 어젯밤에 열이 났고 지금도 기침이 나고 막 너무 힘들다라고 감기 증상을 본인이 브리핑을 한 거예요. 감기 환자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랬더니 그 분이 감기시네요. 의사가 몇 군데를 갔더니 빨리 낫고 싶으면 약 드셔야죠 하고서는 감기 환자도 아닌 분이 처방받은
감기 약이에요. 뭐예요? 해열제, 항히스타민제, 진통소염제, 진해거담제, 항생제, 소화제.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알아봤던 감기 증상에 대한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약들에 거기다가 이 약 잘 소화시키라고 소화제까지 처방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따로따로 포장돼서 갖고 나오죠. 이 약을 가지고 이 동일한 PD가 나갑니다.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로 떠나요. 그래서 똑같이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증상으로 왔고 감기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현대의학 우리나라보다 선진화되어 있다라는 서양에서 감기 맞다, 감기다. 근데 처방이 달랐던 거죠. 첫 번째는 쉬라 그랬어요. 쉬라고. 두 번째가 신선한 오렌지를 갈아 드세요. 내지는 비타민 C 처방을 한 의사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PD가 사실은 나는 감기 환자는 아니고 한국에서 온 PD라 이러이러한 것들을 취재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너무 다 이 내 나라의 의사 약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막 와우, 막 서프라이즈, 온갖 놀란 표정은 다 지우고 어떤 약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처방전에 적혀 있는 그 어떤 약도 제 딸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독성이 강한 약들을 우리는 무분별하게 아이들한테 그냥 몸무게에 따라서 쓰고 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약을 한 번 쓸 때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양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병원의 치료법은 증상을 막는다라고 하면 감기의 원인이 뭐죠?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해요.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랑 신정은 리더님이 밖에 영하 20도에 둘 다 외투를 안 입고 나가 있었어. 그럼 둘 다 감기에 걸릴까요? 그럼 둘 다 안 걸릴까요? 그렇죠. 알 수 없죠. 누가 면역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올 수 있는데 동의보감에서 감기를 한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다 맞는 얘기가 분명히 나한테 한기가 들어와요. 한기가 내 몸에 들어온다고 다 감기에 걸리는 건 아니죠. 내 몸이 감기에 걸릴 수 있는 최적화된 상태가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 건조함이에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건조한 걸 좋아하고 냉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반대로 따뜻하고 수분이 많으면 바이러스가 내 몸을 싫어하겠죠. 그런 몸으로 내가 자꾸자꾸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코로나가 스타벅스 2층에서 뭐 이렇게 에어컨이 막 돌아가는 뭐 거기서 뭐 확 터졌다 막 이런 건조한데 막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또 한 번 학자들이 놀란 게 분명히 바이러스는 뜨겁고 습도가 많으면 분명히 안 퍼지는 건데 다시 이거 죽어야 비활성화 되는 게 맞는데 장마가 져도 우리나라 더욱 덥고 장마가 져도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 또 이제 그 코로나가 그런 또 의미도 있었죠. 해서 내 몸에 감기에 걸린다 안 걸린다는 면역이고요. 제가 지금 쉽게 감기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어떤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공격할지 모르고요. 노벨 생물학상 받은 어떤 그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인류는 총과 칼로 싸울 게 아니라 바이러스와 전쟁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바이러스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킬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나가는 게 사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암으로 가볼게요. 단순히 감기가 아니에요. 자, 암에 걸렸어요. 이제 배웠어요. 내가 이제 암 환자예요. 그럼 병원은 뭐가 목적일까요? 그렇죠. 암세포를 죽이는 게 목적이지 암을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음, 암세포라고 하는 건 분열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암세포가 무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말기 암 환자는 먹을 수 없지만 암세포는 계속 크죠. 내 몸에서 끝까지 탄수화물을 뽑아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암세포거든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암세포가 자 볼게요. 내 몸에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암 인자가 없다?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니면 우리가 미세먼지 많은 날 밖에만 나가도 우리는 암 인자가 내 몸에 들어오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암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왜? 내 몸에 항상성이라는 면역력이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면 NK 세포라든가 백혈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쁜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암세포들을 계속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은 나는 아직 암 환자가 아닌 거죠. 근데 뒤에 이제 암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근데 이제 내가 암 환자가 됐어요. 암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진 거죠. 그래서 암이 나타난 거죠. 발현이 된 거죠. 병으로. 그랬는데 그럼 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대증요법이 내 몸에 있는 정상세포는 살려둘까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은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대증요법은 내가 살고자 하는 내 몸을 일으키는 진짜 나의 정상세포도 다 같이 죽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의 세포는 계속 이렇게 재생하고 다시 태어나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할 때 암세포를 이겨낼 수 있는 세포를 만들고 더 강한 세포, 우리가 더 내 정상세포를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다시 암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게 영양학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혈압종양내과 유영석 원장님이 이 암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이분이 말하고자 했던 건 항체가 어떻게 이제 우리 몸에서 활성화되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을 때 우리가 암을 알아볼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내가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해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건강검진 했는데 암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열지 않고 열지 않고 진단 가능한 시점, 뭔가 보일 때 시점이 콩알 만한 사이즈로 암세포가 몸에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CT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근데 문제는 그냥 검사했을 때보다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했을 때 암은 조금 더 진행된 상태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보니까 얼마나 내 몸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증상이라고 계속 몸이 신호를 보냈는데 못 알아차리면 그것도 이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 제 동생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열지 않고 진단 가능한 시점. 그럼에도 이 사람은 이제 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30회 분열, 이 암덩어리 하나에 10억 개 정도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 암세포예요, 제가. 저 정도가 되면. 그러면 분명히 암세포도 단일세포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이 단일세포가 분열을 통해서 저렇게 정말 암세포로 발전을 하는데 그럼 첫 번째 이 단일세포였다가 6회에서 7회가 분열돼서 60개에서 80개 정도의 세포를 가질 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19회 분열해서 50만 개 정도 되는 세포를 가진 암덩어리가 이때부터는 이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주를. 어디로? 혈관 주변으로. 혈관 주변으로. 왜 이사를 할까요? 먹을 것 찾으러. 좀 더 몸집을 키워서 더 몸집을 키우고자 먹을 거를 찾아서 혈관 주변으로 가서 이동을 해서 영양분을 빨아당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아직 지금 위에 보시면 혈관에 스위치가 꽂아져 있죠. 이 전의 암을 미세암이라고 표현을 해요. 분명히 몸속엔 있지만 우리가 열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는 암, 미세암이라고 하고요. 문제는 이렇게 분열할 때까지, 3회 분열할 때까지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만큼 암세포는 아주 서서히 분열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영석 원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렇게 늦게 분열하는 암에는 항암제가 듣지 않아요. 이 얘기는 지금 세브란스 그 대장암 선생님도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혈관 주변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성장을 계속하죠.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균형 잡힌 영양, 공급, 그다음에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만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제도 안 했고 내일도 안 했고 1년 후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계속 암세포가 성장하도록 자극을 주고요. 내 몸은 계속 알카리가 아닌 산소 환경으로 계속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세포가 그 혈관에 빨대를 꽂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무섭게 암세포는 성장을 하죠. 그래서 혈관이 없는 미세암에서 혈관이 있는 미세암으로 가다가 이제 발견이 가능한 미세암까지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빨대를 꽂은 순간부터 다른 장기로 다시 이주를 시작을 합니다. 암세포가 퍼지기 시작을 하죠. 아주 급속도로. 그리고 이 세포 분열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젊은 사람이 훨씬 빠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늦다.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분들이 암에 훨씬 더 취약하다라고 할 수 있고 예전에 방중아 리더님이 강의 중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환경과 먹거리의 변화로 초기 암 발생 나이가 계속 낮아진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0대가 초기 암 발견율 1위였고 그러다 50대로 내려왔고 지금 현재 40대가 1위예요. 내가 내 인생에 처음으로 암을 발견하는 나이가 40대에 가장 많이 발견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진짜 철저하게 건강 관리 하셔야겠죠. 근데 문제는 요때 혈관이 없는 우리가 분열을 아주 서서히 하는 요 암에는 항암제가 듣지 않아요. 세포 분열을 막 활발하게 하는 암에만 항암제가 들어요. 그래서 소아암이 힘들어요. 소아암은 암세포만 활발하게
분열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소아들은, 아가들은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일반 세포들도 계속 빠르게 분열하는 중에 있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취약하겠죠. 왜냐하면 항암은 크게 분열하는 세포에만 듣게 돼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때는 항암제가 듣지 않고, 그래서 재발하면 힘든 거 아세요? 암세포가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나는 못 먹고 말라 죽는데도 암세포는 살아남는 건데, 문제는, 자, 내가 항암을 했어요. 그래서 5년 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 근데 이분이 식습관을 고치지 않고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아서 이분이 재발을 했어요. 근데 이 미세암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암들이 몸에 내재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뭘 기억해? 항암을 기억해. 그러면 얘네가 발현됐을 때 재발한 암은 그 항암을 해서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을 했을 때는 힘든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파이토케미컬은 암세포에 어떤 작용을 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배양된 정상세포에 발암물질을 넣어 암세포를 유발한 후 브로콜리에서 추출한 파이토케미컬을 투여하는 실험을 했다. 파이토케미컬을 투여한 지 만 하루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암세포들이 사멸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파이토케미컬은 암이 발생하는 여러 단계에서 작용한다. 악성 종양에 달라붙어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는 단백질을 자극해 암세포 스스로 죽게 만들고, 혈관 생성을 차단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기도 한다. 발전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침범도 막음으로써 전이의 위험성도 낮춘다. 또한 발암물질에 의해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기도 한다. 그 물질들이 상당수가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나타냄으로써 우리 인체 질병, 또 특히 암의 그 주범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그 노란 박스에 항암제가 듣지 않는다라는 그 미세암들은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노화 방지 이것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몸에 나이가 들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나쁜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건 항산화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거 다 나오잖아요. 손상된 DNA를 복구시킨다. 그 얘기는 제대로 된 항산화제 드셔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증요법은 나한테 병소가 생겼을 때 안 보이게 싹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 병소는 깊이가 더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면역은 다스리지 않으면 계속 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능의학은 요거를 채워서 병소를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재생 주기가 다르겠지만 보통은 3개월 정도는 이게 세포가 기억하고 재생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연요법으로 했을 때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충분히 똑같은 거를 진행을 해주셔야 그 덕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병원을 안 가는 사람도 아니고 자연요법만 기대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잘 배워서 내가 요때는 요렇게 해야겠다라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체요법, 우리가 하고 있는 기능의학은 정상세포의 수를 늘리고 힘을 길러서 나 스스로가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무찌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영양요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뉴트릴라이트 라이프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만성체질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암 이전의 체질을 만성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염증성 체질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95% 이상이 염증성 체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태음인과도 관련이 있고 막 하다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 염증성 체질의 특징은 혈액의 pH 농도가 산성으로 가 있어요. 우리 혈액은 약 알칼리로 있어야 되고요. 이 외피, 피부는 약산성이 좋아요. 근데 이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산성 음식 먹고 내가 스트레스 환경에 놓이고 산화되다 보면은 이 체액 자체, 혈액이 자꾸 pH 농도가 산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음식도 알칼리 잘 안 드시잖아요. 알칼리 음식 뭐 있어요? 해조류 뭐 이런 거 알칼리 음식이, 아니면 뿌리 음식 이런 거 알칼리 음식인데, 최근에 뭐 해조류 뭐 김 빼놓고 뭐 별로 드신 거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산성 음식은 대표적인 게 고기죠. 고기가 산성 음식이에요. 항생제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고기. 그리고 뭐 술, 뭐 다 산성 음식이겠죠. 그리고 요즘에
구분별하게 탄산수 엄청 드세요. 소화 안 돼요. 그냥 일반 물을 사 드시지 않고 탄산수 이런 거 되게 많이 드시거든요. 그런 것도 인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체온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이 염증성 체질. 아까 바이러스는 차가운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체온을 1 도씨만 올려도 면역력은 30%나 증가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 이름 중에 37도 체온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만큼 내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혈관하고 장, 아까 혈관하고 장만 잡아도 90% 잡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혈관하고 장이 더럽거나 제 기능을 못 한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당을 좋아해요. 나 설탕 싫어하는데 근데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염증성 체질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 식습관이 인제 그렇잖아요. 돼지고기가 나빠요? 소고기가 나빠요? 근데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소기름이 더 나쁘다던데." 이런 얘기 들어봤지? "소기름이 나쁘다던데." 소기름이 나쁜 게 아니고요. 다 둘 다 나빠요. 둘 다 나쁜데 소가 돼지보다 체온이 높아요. 어. 그 얘기는 더 빨리 굳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닭이 우리보다 체온이 높아요. 그랬을 때 분명히 내가 먹을 때는 삼겹살을 구워서 액상 형태의 기름으로 먹었지만 돼지보다 체온이 낮은 사람한테 들어가면서 굳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나쁘죠. 근데 우리의 식습관 자체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삼겹살은 꼭 먹고 나면 꼭 뭘 먹어야 돼요? 냉면을 먹어야 되죠. 냉면. 그러면 안 그래도 이게 차가워져서 굳을 건데 냉면으로 활용 점정시켜서 굳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끝에 뭐 먹어요? 나오면서 믹스커피 한 잔씩 안 빼먹으세요? 믹스커피. 그럼 당을 먹는 거죠. 조기 원하는 행동을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산성 음식 먹고. 그리고 성질이 차가운 음식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열대 과일 같은 건 성질이 차가워요. 열대 과일은 너무 뜨거운 나라에서 몸을 식혀야 되는 분들한테 하느님이 주신 선물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인제 엽산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키위를 박스째 시켜 드시는 임산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열대 과일이기 때문에 장에는 또 별로 안 좋아요. 그것도 선별해서 드셔야 되고 녹차. 녹차는 성질이 차요. 그래서 녹차는 따뜻하게 차처럼 드셔야 내 몸에 카테킨이라는 좋은 성분이 들어가는 거지. 그 녹차를 요즘에 다이어터들이 차갑게 물처럼 또 드시죠. 그럼 다시 그것들이 내 몸의 성질을 차갑게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면 약 알칼리수,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있는 역삼투압 정수기 다 뜯으셔야 돼요. 역삼투압 정수기는 그냥 산성수를 내가 몸에 바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바꾸셔야 되는 게 물이에요. 물이 그만큼 중요해요. 성인 기준으로 60에서 70%가 물이고요. 아이들은 80%에서 90%까지가 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체액을 돌리고 있는 혈액은 94%가 물이에요. 그냥 우리는 물 한 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드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 알칼리수, 산성수는 안 된다. 탄산수 쉽지 않아. 안 돼요. 산산수 안 되고요. 이게 좀 힘들어. 그러면 적어도 내가 미네랄을 따로 보충할 수 있는 정성은 내 몸에 들이셔야 되죠. 다 안 돼. 그러면 칼슘이라도. 칼슘이 미네랄의 왕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핫팩. 손에 핫팩 하시라는 게 아니고 자기 전에 배꼽 아래에다가 핫팩을 하는 습관은 장에도 좋고요. 여성분들 자궁에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다 아시니까 제 동생 아프잖아요. 진단 떨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제가 그 집에 드린 게 반신욕기였어요. 건식 반신욕기. 체온을 무조건 높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다들 뭐 그렇게 비싼 걸 넣을 순 없으니 가장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게 수건 적셔서 한 4분 전자레인지 돌리시고 비닐팩에 넣으시고 다시 얇은 수건으로 말아서 배에 대고 주무시면 이 변비 있으시거나 과민성 대장증, 장 쪽 안 좋으신 분들 아니면 생리통 있으신 분들은 아주 저렴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셔 가지고 음양탕이라 그래서 뜨거운 물과 찬물을 반반 섞어서 대류 현상을 일으킨 상태에서 드시면 그것도 몸의 체온을 높이는 데 진짜 좋아요.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면 고거 한 잔 드시고 화장하실 때 드시면 체온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진짜 좋고 혹시 좋은 소금이나 송화소금 반 티스푼 정도 넣어서 드시면 미네랄까지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혈관과 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 바꾸셔야지만 건강해질 수 있다. 돈 안 들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병이 생기면 그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되죠.
안 넘어가요, 리더님. 자, 당 얘기 나왔어요. 자, 이 당을 통해서 유발될 수 있는 질환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뭐가 더 나빠?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저의 심증적으로 맥주가 나쁘니 설탕이 나쁘니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설탕이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어, 이 액상 과당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이제 당이 나쁘다, 심혈관계 질환, 비만, 당뇨병도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뒤에 보시면 포도당과 과당, 에탄올의 간 대사를 비교했을 때 어렵게 나왔지만 비슷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탕이랑 술이랑 배서 과정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액상 과당 들어가 있는 왜 밖에서 파는 오렌지 주스나 아니면 애들 막 탄산음료 이런 거 다 액상 과당 들어가 있잖아요. 애한테 콜라 먹어. 이게 맥주 한잔 할래? 이거랑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간에서 대사되는 건. 그래서 당을 아이들한테 쓰시는 것도 굉장히 심중 있게 쓰셔야 되고요. 장 관리. 아까 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밀착 연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에 있는 건강한 장은 밀착 연접이 잘 되어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독소가 생겨도 이 혈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장은 분명히 소장은 소화 흡수 기관이에요. 근데 대장부터 시작해서 직장까지는 배설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똥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똥이 뭐예요? 독소가 가득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밀착 연접이 잘 되어 있지 않고 건강한 육모로 뒤덮여 있지 않으면 혈관 안으로 밑에 보시면 줄줄 새죠. 그래서 샌다 그래서 누수인 거야. 장 누수 증후군. 질질질 새는 거야. 그럼 독소들이 혈관 안으로 다 들어오죠. 이게 혈관을 통해서 모든 장기로 공급되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죠, 혈액이. 그럼 그 세포 자체가 병들죠?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병든다라고 하는 건 혈관과 장이 병든다라고 일맥상통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건강한 장은 유익균으로 뒤덮여 있지만 손상된 장은 유해균으로 덮여 있다. 아까 고혈압 얘기했어요. 분명히 약을 평생 먹으래. 그거는 낫는다는 얘기, 안 낫는다는 얘기야. 그냥 혈압만 떨어뜨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치료약은 없어도 우리 치료 습관, 식단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양 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식원병, 이게 뭐예요? 아까 먹는 게 원인이 된 병인 거죠. 먹는 것이 내 몸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과잉과 결핍의 공존이고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뉴트릴라이트를 건강식품으로 공급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고 뒤에 이제 제가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자,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도 하죠. 장작이 연소 과정을 통해서 열 에너지가 나면 좋은 에너지지만 잘 태워지지 않으면 재 같은 것들이 우리 몸속에도 남을 수 있다. 내가 열량 영양소를 먹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었는데 이거를 태워줄 수 있는 보조 영양소가 없으면 내 몸에 재 같은 것들이 남아서 찌꺼기로 남아서 그것들이 독소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현미밥은 현미에는 쌀이 가지고 있는 대량 영양소와 그 쌀 껍질에 있는 보조 영양소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 소화가 돼서 에너지를 쓸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쌀에는 그냥 쌀에는 그 대량 영양소만 있고 보조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쓰이지 않고 에너지가 내기 힘들고 에너지가 안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변으로 가지 않으면 사로 가겠죠. 사로 가는 게 다 독소로 쌓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화 흡수가 되지 않으면 독소로 쌓이는데 자, 요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었을 때 뒤에 포도당, 지방산, 글리세린, 아미노산이라는 형태로 내 몸에 흡수가 돼야 돼요. 이거는 흡수되는 형태, 흡수가 돼야 에너지로 가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잘 태워지지 않으면 내 몸에 이런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내장 지방, 중성 지방의 형태로 남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질소산물이 혈관 내에서 다른 생명체로 인식하고요. 불필요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내가 면역 체계 교란, 자가 면역 질환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사성 질환들이 다 먹거리에서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잘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엔자임 바이옴이 정말 진짜 비전 있는 제품이거든요. 내가 먹는 것들을 잘 소화시켜서 찌꺼기로 남지 않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야 영양소로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태워줄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효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니까 제가 빠르게 넘어갈게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많이 먹고 비타민, 미네랄 덜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식습관 안에서 고쳐질 수 없으면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에 불포화, 포화지방 뭐예요? 포화지방은 창원에서 있는 국기름, 아까 삼겹살 같은 거, 불포화는 생선기름,
근데 내 체육으로 들어갔을 때 굳어있는 기름은 불포화 기름만이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삼겹살 먹고 다음 식단에 반드시 오메가3 있는 고등어 들푸른 생선을 드셔야 되는데 쉽지 않죠. 매일매일 그거를 집에서 생선을 구워 먹는다? 쉽지 않죠. 비타민, 미네랄 지금은 야채와 과일로 공급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제의 형태로 드셔주셔야 돼요. 이기호 박사님이 얘기한 게 그런 거였어요. 소비자 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게 소비자 니들이 자꾸 과일에 영양분보다는 당분을 찾으니까 과일 농가가 당분밖에 연구하지 않는다. 사이즈 큰 거, 야채만 찾으니까 과일 일반 농촌에서 농가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지 않는 거다. 그럼 소비자 니들이 먼저 깨져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 4시간짜리를 이수를 하면 이 2박 3일 리더 양성 코스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야. 제가 아메이 리더면 됐지 굳이 먹거리 태초학교 리더일 필요는 없어서 거기까지는 안 간 거죠, 제가. 자, 우리가 이런 것들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세포가 가장 작은 단위다. 다시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건데 이 세포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세포 벽을 이루고 있는 게 지질이에요. 그럼 뭐예요? 좋은 기름은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에 DNA가 있죠. 이 DNA의 손상을 막는 게 항산화제겠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안에 세포 에그로 채워지고 있고요. 단백질이 있어야 이것들이 돌아가요. 영양소가 기본으로 들어가야겠지만 이게 소화 흡수가 됐을 때 영양소로 쓰인다고. 소화 흡수가 되지 않으면 안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병원에 갔을 때 정상 스트레스성이다. 아니면 세모 관리 요망 추적 관찰해보자. 그리고 뭐 치료 수술하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세포 건강 안에서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양학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원보다는 좀 더 폭넓게 뭔가 내 몸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건강해지려면 세포 건강과 순환 건강을 잡아야 돼요. 그랬을 때 세포가 원활하게 돼서는 당연히 재생 잘 돼야 되겠죠. 그리고 외부로부터 공격 막아줘야겠죠. 그리고 순환계가 잘 되려면 혈관, 유산소 운동하시면서 장 건강까지 챙기셔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영양소가 없으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이게 몸의 기본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몸에 필요한 기본 영양소 한번 볼까? 기본 영양소? 세포 재생이 되려면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단백질이 필요하대요. 자, 다 드시고 계시죠? 기본이에요. 자, 다시 또 외부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려면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혈액 건강. 적혈구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천물분이 필요한데, 자, 빈혈이에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요. 그럼 병원에서는 철분만 처방돼요. 그러면 순간적인 헤모글로빈 수치는 높아질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철분을 끊었을 때는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적혈구가 생성이 되려면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분과 단백질을 같이 먹어줘야 내 몸에 있는 진짜 적혈구,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아질 수 있고 중성지방 제거하기 위해서 오메가3 드셔야 되고요. 혈관 건강 위해서 칼슘, 마그네슘, 콜라겐, 비타민 C, EK, 오메가3, 포큐텐 이런 거 기본으로 드셔줘야 이게 기본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음식으로 이게 먹어져요? 안 먹어지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뉴트릴라이트의 비전인 거죠. 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식생활이 습관화되지 못한 게 지금 우리죠. 그럼 뭐가 해야 돼요? 과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식습관의 불완전함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과학의 본질, 그리고 그 제품이 뉴트리라이트 건강식품이다.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쵸? 내 몸 스스로가 안 되는데 그 식습관이 안 되는 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걸 과학이 해준대. 그거를 지금 칼렌보그 박사님 우리한테 해주겠다라고 90년 전부터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90년 되죠.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요 영상은 유튜브에 가시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농장 나오면서 영어로 막 하는 이거 있어요. 네. 자,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베스트 오브 네이처 뭐예요? 85년 아니고 이제 90년 이제 되는 거죠. 다양한 인종 및 지역별 데이터, 빅데이터를 보유한 온리원 기업이에요. 원 오브 댐이 아니다라는 거죠. 야, 이것도 비슷하고 저것도 비슷하고 유머 나 이런 거 자꾸 들이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함량 따지고 저 다 반박할 수 있어요. 걔네 자꾸 더블 S랑 함량 걔네가 놓고 흡수율 얘기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다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자, 전 세계 3대 유기농 농장 2개의 농업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정말 비전 있는 농업연구센터가 우시에 있어요. 한약재. 거기서 정말 많은 것들,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함께 연구가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씨앗, 그 이전 토양부터 완제품까지 제조 관리하는 온리원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뉴트릴라이트 공부하면 요거는 사업 안 해도 소비자로 만나도 진짜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죠.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식물 영양소만 100년 이상 대를 이어 연구하는 온리원 기업이고요. 나사에 이어 알티코가 우리 아메이 모기업이에요. 연구력 2위, 건강기능식품 회사 중에 넘버원. 뭐 넘버원 아니면 취급 안 하겠다는 거죠. 엄격한 관리 기준, GMP, GAP, 뉴트리서트. 이 중에서 뉴트리서트가 가장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을 충족할 수 있는 넘버원 기업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히마스 뭐죠? 그 HM파마 대표 지효셉 대표님이 진짜 아메이 까다롭다. 그래서 이 아메이가 자기네 회사의 그 관리 기준을 들이댄 그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포기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처음엔 나 이 회사랑 못 하겠다. 근데 이 정도로 관리 기준이 엄격한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이야? 그 다음부터 브랜드 체인지 100%다 하셨대잖아요. 난 그럴 땐 궁금해. 누구한테 회원 가입했을까? 어. 그다음에 유수 연구진과 콜라보로 과학적 검증을 거친 온리원 기업. 그래서 여기 저분 기억나시죠? 아까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교 그 서영준 교수님도 우리 뉴트릴라이트 자문연구원이셨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낯익은 이름 나오죠? 우리 권오랑 교수님 우리랑 함께 옛날부터 더블엑스 그 전부터 우리랑 함께 연구. 그래서 우리끼리 좋아가 아니라 이런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게끔 이런 여러 연구원들, 여러 대학교와 함께 연구를 해서 그냥 정말 동물 실험이 아니라 인체 적용 실험을 끝낸 제품이 이 비전 원 더블엑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많은 제품이 뉴트릴라이트에 있어요. 하지만 더블엑스 하나는 그냥 보험 든다 생각하고 무조건 온 가족이 먹어야 되겠다. 나 돈이 없어서 못 먹겠다. 그럼 아메이를 하세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벌은 돈으로 더블엑스를 드세요. 아니, 저는 진짜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 사촌 오빠가 저희 집에 왔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쌓여 있죠. 제품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멘치팩 먹어야 되죠. 그다음에 우리 또 이거 지켜야 되니까 슬림팩 먹어야 되죠. 그리고 또 각계 제품들이 아이들 것까지 모여 있으니까 많아 보였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오빠가 저한테 그랬어요. 넌 벌어서 다 여기다 쓰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오빠 이거 먹으려고 아메이 하는 거라고. 왜냐면 일반 월급쟁이들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먹는 거 여기서 벌어서 쓰려고 아메이 하는 거라고. 왜냐면 내 매출이잖아요. 근데 그 오빠 저한테 쯧쯧쯧 하더니 돼지병이라는 건 다 가지고 있어요. 돼지병이 뭔지 아세요? 돼지병 모르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게 돼지병이에요. 그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대신에 그 새언니 뭐 가방 뭐 갖고 왔더라고 명품백. 저 명품백 안 사요. 저는 굳이 명품백에 돈 들이지 않아요. 그 명품백 살 돈으로 나랑 내 가족들한테 퍼먹이는 거예요, 그냥. 돈을 가치롭게 쓰는 거죠. 그리고 명품백에는 뭐가 없어요? PB가 없어요.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자, 더블엑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9개국에 20가지의 포뮬러로 더블엑스가 나가요. 이 얘기가 뭐예요? 각 나라의 식습관, 생활습관, 체질에 맞게 그 영양 상태에 맞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 붙어 상도 불구하고 다른 더블엑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자꾸 유땡 나가 뭐 성분이 어떻고 흡수율이 어떻고 그래서 물어봐요.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어느 나라 더블엑스랑 비교한 데이터냐고 물어보세요. 우리는 전 세계 50개국에 20가지의 포뮬러로 더블엑스가 나간다. 그래서 왜 예전에 이진나 리더님이 태국 더블엑스에는 비타민 D가 없다고 걔네는 맨날 그렇게 햇빛 쬐니까 그렇게 각 나라에 맞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더블엑스에 뭐가 더 들어있는지 보면 우리나라의 취약한 식습관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너무 비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끔 미국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저한테 나 미국 더블엑스 사왔잖아. 그건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한테 맞는 더블엑스고요. 한국 사람은 한국으로 파는 한국 더블엑스를 드셔야 지금 우리가 먹는 찌개 문화라든가 국 문화라든가 젓갈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맞는 더블엑스가 우리 몸에 공급이 되는 거죠. 자, 한국인의 식습관이 이렇대요. 자, 14종의 비타민, 그중에서 비타민 B군과 D를 강화시켰대요. 비타민 D, 우리 이번에 공부 많이 해서 아시죠? 암하고의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고 그중에서 대장암의 상관관계가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 그만큼 햇빛 노출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의 체내 잔류량이 굉장히 적고 그래서 비타민 D를 더 넣어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비타민 B군은 왜?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많이 드시잖아요. 그것들이 쓰이라고 내 몸에 잘 태워져서 이용돼서 에너지로 쓰이라고 비타민 B가 그러니까 이걸 대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대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10종의 미네랄 그중에서도 몰리브덴이 추가가 됐어요. 이 몰리브덴의 역할은 육류 소비를 너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먹는 음식 1위부터 10위까지를 데이터로 뽑았거든요. 1번이 뭐겠어요? 쌀. 다들 삼겹살만 드세요? 집에서 밥 안 드시고? 아니, 아니, 저기 영란 리더님이랑 강희 리더님이 동시에 삼겹살이래. 저 집은 밥보다 삼겹살 더 많이 먹나 봐. 1위는 쌀이에요. 근데 문제는 2위인가 3위인가에 육류가 있었어요. 근데 삼겹살이야. 육류랑 삼겹살을 떨어뜨렸어.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근데 문제는 가금류가 또 따로 있어. 10위 안에. 그렇지. 가금류가 따로 있고 그만큼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철분은 꽤나 많이 먹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몸에서 아까 제가 이용률, 내 몸에 흡수가 돼서 에너지로 쓰여야지. 그게 내 몸에 철분으로 진짜 쓰여야지 철분이잖아. 그래서 그걸 높이는, 이용률 높이는 게 몰리브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리브덴을 많이 넣어줬고 19종의 식물 영양소, 식물 농축물 아니에요. 19종의 식물 영양소 들어가 있다 그랬더니 야, 우리는 80종 들어가 있어. 식물 영양소는 식물 농축물은 100가지도 넣을 수 있대요. 근데 그거랑 그 농축물에서 얻은 식물 영양소는 다른 문제예요. 토마토를 넣을 수 있는 거랑 토마토에서 뽑은 라이코펜을 먹는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인삼을 넣는 거랑 사포닌을 얻는 거랑은 다른 문제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공식품의 섭취 증가로 활성산소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라 색깔, 5가지 색깔 야채를 얼굴 많은 접시에 5접시씩 먹어야 된다며.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치우쳐져 있는 색깔이 뭐예요? 흰색, 초록. 얘네 비슷해요. 엎친뒤친해. 그리고 먹어야 되는 게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그중에 가장 취약한 게 보라색. 그래서 더블엑스에 보라 색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런 제품을 먹고 있다라는 게. 자, 내 인체, 아까 동물 실험 아니라 그랬어요. 8주간 이중 맹검, 무작위 배정, 평행설계, 이게 무슨 일? 너무 어렵잖아. 자, 이게 뭐냐면 나는 이제 더블엑스를 이제 데이터를 뽑아야 돼. 난 아메이예요. 아메이고 연구원이야. 그리고 여기는 피실험자야. 8주간 실험 대상이에요. 근데 제가 더블엑스의 연구입니다를 이 피실험자한테 속여. 얘한테 더블엑스, 왜냐하면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잖아. 나 비타민 먹었다라는 플라시보 효과. 그것까지 배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얘한테 더블엑스 실험이야 라고 말 안 하고 다른 거야 라고 속여. 근데 문제는 얘도 속여. 연구원도 속여. 그래서 둘 다 맹인으로 만들어. 이중 맹검 실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겠다. 이쯤 되면 아메이가 약간 재수 없어져요. 또 너무하잖아. 완벽을 추구하려고.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 혈중 수준을 감소했다라는 데이터를 여기서 뽑았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의 혈중 수준은 증가했다라는 데이터를 여기서 뽑았고요. DNA 손상을 넘어서 복구 신호까지 찾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논문을 통해서 그냥 우리끼리 좋아요가 아니라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파이토케미컬이 그만큼 중요하다.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호메오스테이시스? 아무튼 조 영역은 항상성 영역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위에는 변형된 항상성, 신항상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단계는 내가 면역력이 내 원래 몸에 돌았다가 그 신항상성을 유지함으로써 병리학적 그 디지즈 그 단계까지 안 가고 떨어뜨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냥 저의 느낌은 병리학적 단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 건강식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암을 낫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잡혀간다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영양소 우리끼리 있다가 아니라 이 혈중에서 이 영양소가 다 나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확인한 거고 그다음에 세포, 그 DNA, 세포의 DNA가 손상되면 이게 암세포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 대조군에서 꼬리가 짧아지고 더 선명해지는 이 DNA가 이 손상을 억제시키는 게 아니라 손상된 DNA의 복구 신호까지 다 잡은 제품이 더블엑스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 원으로 더블엑스를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경북 영천은 국내 한약재 유통 시장의 30%를 요거 차지하는 기억나시죠? 한약의 도시인데 이제 이곳에 뉴스를 들기 때문에 세계적인 설명을 하면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생산 공장이 영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영천이 한약의 그 약재 정통한 시장으로 굉장히 지역업체와 유명한 선진화된 도시인데 그 생산 기법을 영천 보유한 시랑 글로벌 협업으로 기업이 해서 힘을 합쳐 세계 우리나라에서 시장으로 진출하는 공급되는 겁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강식품도 개발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어떤 분들은 난 그래도 로봇이 미국이 널찍한 이렇게 생만에 생각하실 수 담긴 있지만 막대 모양의 그만큼 한국 안의 건강기능식품을 옮깁니다. 우리나라의 또 다른 기술력도 로봇팔이 제품을 만만치 가지런히 정리하고 않다라고 나면 얘기를 하는 포장이 거죠. 마무리 그 단계에 어느 접어듭니다. 곳에도 아맹이라는 단어가 세계적인 나오지 않다가 건강기능식품 마지막에 업체의 영천 국내 시장님이 힐링 공장이 경북 아미가 영천에 이러면서 문을 아메이를 열었습니다. 드높이 얘기를 고성능 해주시거든요. 공주시설과 자, 항온 근데 한식 그런 기능은 거예요. 물론
3단계로 겪으면서 구분해 전 만든 세계가 다 시설에는 셧다운이 됐어요. 오염물질이 특히 미국도 조금도 엄청 심했어요. 들어갈 수 그러다 없습니다. 보니까 우리 코로나 첨단 시기 때 설비를 기초로 많은 제품들이 까다로운 피부이 국내 걸리고 소비자를 이런 만족시키고 것들이 있었잖아요. 해외로 그러다 제품 보니까 공급을 우리나라는 확대할 그때 계획입니다. 뭘로 아메이가 글로벌 망을 버텼어요? 좀 다양하게 서플라이 체인 망을 좀 다양하게 디바이스를 하고자 하는 버틴 일환이었고 우리가 그다음에 매출을 특히 저희가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가졌던 유지할 수 것은 있었던 게 한국과 같이 슈퍼가 나오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 마켓 모자 그리고 이런 것들 소비자들이 다 너무 우리나라 까다로워요. 제품들인 건 좋은 신제품을 저는 아셨죠? 만들어 나갈 근데 수 이제는 있다고 그거를 보고 넘어서서 사업을 건강식품까지도 시작한 자생력을 지역업체는 갖추겠다. 원재료 그거는 생산부터 완제품 한국에서 아메이 하시는 가공까지 한국 모든 아메이 과정을 이 추적 ABO들을 관리하는 보호하기 위한 선진공법을 본사의 배울 노력이 기회가 될 것으로 정책이거든요.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특히 중요하다라고 한약재를 할 수 있어요. 다루면서 그래서 쌓은 요즘에 전문성을 국내 토대로 제품들도 많이 연구 들어오지만 개발을 너무너무 좋잖아요. 확대할 이번에 예정입니다. 비타민 D라던가 이런 것들 앞으로는 저희 영천에서 나오는 해서 이제 네, 그런 한약 기반 이게 또 아메이 본사가 계속 우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고. 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이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중점적인 내용이에요. 마이랩 이제 많이 하고 계세요? 뭐 어디까지 이제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내 변 안에 있는 미생물을 가지고 예방의학, 진단의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40년을 빨리 우리가 하는 거래요. 이게 지금 왜 장안 좋아 유산균 먹어, 피부 미용 면역에 비타민 C 먹어, 이거 다 알지? 이렇게 다 알려지기까지 40년 걸릴 거래.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만큼 우리가 빠르게 이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변을 분석을 해서 이제 내가 앞으로 뭐 이런 질환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우리가 실제로 받아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꼭 이 지효섭 대표님 강의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강의 오셨을 때 제가 순간적으로 이제 지효섭 대표님이랑 한 컷을 남겼네요. 자, 그래서 이분이 그럼 누구시냐? 이분은 이제 그 HM 파마 대표님이신데, 자, 이분과 함께 이 기사는 이 비레른 폴자펠이라는 교수님 사직지간이 함께 회사를 창립해서 굉장히 이건 고무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독자적인 피마스 기술로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은 20년 독점으로 한국 아메이한테만 독점되게 돼 있어요. 이 HM파마는 제일 종근당이랑도 계약을 맺고 제일제당이랑도 그 CJ랑도 계약을 하고 아모레퍼시픽 다 계약은 맺지만 이 피마스 개인 맞춤 솔루션은 20년 동안 아메이한테만 줄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지금 지효세 대표님 굉장히 많이 후회하신다라고 얘기를 뭣도 모르고 자기는 학자라서 그렇게 계약을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20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하면 되겠죠. 개인의 변을 이용해 장내 환경과 유사한 복제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5주가 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가 아니라. 그래서 치료제 후보 미생물을 동시에 스크리닝하고 미생물 군집 분석과 장내 미생물 유사 대사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더블엑스를 다 먹어. 근데 문제는 더블엑스를 한 번 먹었는데 다음날 전화 오는 사람 있다? 야, 이거 진짜 좋다. 이런 사람 있어. 한 번 먹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대. 이런 분들 계시죠? 그게 내가 느끼는 것도 있지만 내 몸에서 진짜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인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많으신 분들은 뭘 먹어도 잘 들어. 밥만 먹어도 좋아.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내 몸이 반응하지 않고요. 문제는 나중에 아파서 치료 목적의 약을 써도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건강식품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글로벌 대기업 아메이와의 협업으로 2022년 5월 출시한 마이랩 바이 뉴트릴라이트. 이는 피마스 기술을 이용해 개인형 맞춤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국내에서 유일하다.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유일하대잖아요. 20년 동안. 자,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제 거예요. 안지연 보이시죠? 좀 크게 확대해봤어요. 괜찮죠? 이게 10년 이상 건강식품 먹은 사람의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의 생활 습관, 식습관이 그렇게 건강하질 않아요. 아시잖아요. 저는 단 것도 싫어하고 밀가루도 싫어하고 매운 것도 싫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래 그거. 근데도 저렇게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장내 유익균도 많고요. 유해균도 있을 만큼 있고요. 유해균도 아예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부패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양성도 많고요. 포스트바이오티스 균형 좋아요. 당연히 너 보조식품 오래 먹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식습관은 바르지 않았어요. 자, 이분은 60대 유방암 전력이 있는 여성분이세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오늘은 가지고 왔어요. 이분은 여기 안 받네요. 제 거. 저는 6번 받았어요. 6번. 근데 이분은 3번 받으셨네요. 3번 받았는데 이분은 유산균이라는 거 다 드셔보셨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해서 지금 프로바이오틱스 균형 떨어지고 다양성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뭘 먹어도 당연히 취약하신 거예요. 안 듣는 거야. 내 몸에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이 50대 여성분은
다양성은 조금 있을 수 있으나 난 제일 그게 황당했던 게 유익균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 소비자 중에서 빅소비자예요. 건강식품을 아예 하시지도 않는 소비자가 한 달에 30만원치 드시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소비자가. 근데 신기하게 진코인까지 드시는 양반이 유산균만 우리 걸 안 먹어. 나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언니 왜 유산균은 우리 걸 안 드세요? 라고 했더니 그냥 집에 많대. 그리고 가끔 이거 그거 있잖아요. 종 나오는 핏. 그거를 홈쇼핑에서 1년치를 판대. 그래서 단 한 번도 유산균을 안 드셔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 종 핏. 그거를. 근데 저 장내 유익균 봐봐. 너무 열받을 만한 데이터인 거예요. 내가 쓴 돈은 다 어디로 갔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몇 번 받으셨어요? 1번 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8세 남아. 제 아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 결과가 좋게 나오기가 힘들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 되게 좋게 나왔죠. 우리 아들 열경기 많이 해서 어렸을 때 해열제 많이 먹였고 항생제 많이 먹였지만 제가 우리 아이한테 했던 가장 잘했던 거는 우리 아이는 생후 15일째 날부터 유산균을 먹었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 먹어도 돼요? 돼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결과가. 그 앞에 14일째는 왜 못 먹였어요? 그 조리원에서 선생님들이 데리고 있으니까 제가 유산균은 못 먹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큰애는 인큐베이터에 있었기 때문에 한 달 후부터 우리 아이들은 둘 다 유산균을 계속 먹였죠. 그래서 정말로 단 한 번도 장염은 걸린 적이 없어요. 다른 뭐 감기라던가 이런 거 왔다 갔다 했는데 장염은 걸린 적이 없고요. 근데 우리 아가가 윤우가 그래도 약간 예민한 건 있어요. 엄마의 체질을 닮았나 봐.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매려운데 똥 매려운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자꾸 있어서 봤더니 건강상의 문제가 없던 거였어요. 자, 그리고 한 명은 다 아시죠? 대장암 3기. 제 동생 데이터예요. 자, 제 동생 데이터인데 결과 엄청 좋아요. 엄청 좋은 게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날 지효섭 대표님이 오셨길래 여쭤봤어요. 대장암 3기다.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더니 유익균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을 가지고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동생한테 유산균을 하루에 10포씩 먹였어요. 우리 유산균이 원래 하루에 한 포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들 10개월 먹을 양을 얘는 한 달 안에 다 막 몸에다 때려 부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지효수 대표님이 그것도 별로 좋진 않다. 그래서 좀 줄여. 그리고 피마스 이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피마스도 하루에 2포 이상 먹지 마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피마스 1번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먹이고 그리고 유산균을 너무 때려 먹었기 때문에 유익균은 저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다양성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에 지금 왜냐면 항생제법만 잘못 먹어도 대장암 검사한다고 한 번 다 쏟아내도 장내 미생물 환경을 완벽하게 변하는 건데 지금 저 아이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많다는 건 내 몸에 제약회사가 많은 거예요. 그럼 뭘 먹어도 잘 듣는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저희 동생이 암 환자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6까지 떨어졌어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6이라는 건 지금 쇼크 와도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수혈이 필요한 단계였어요. 그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6.9예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그래서 수혈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철분제를 고함량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고 다시 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철분제가 우리 임신해보셨던 분들 알죠? 변비도 유발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함량이 높아. 얘가 좀 부담됐던 거야. 그래서 기왕 했던 거 그냥 우리 걸로 계속 해보자 하고서는 아이온 폴릭만 추가했어요. 하루에 9알. 그리고 지금 언제예요? 10월 1일에서 11월 24일 날 가서 다시 측정했는데 11.6. 수혈을 받아야 되는 상태에서 한 달 반 만에 헌혈이 가능한 수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헤모글로빈 수치 1 높이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자연계의 식품을 먹었기 때문에 이 흡수율을 통해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꼭 해보셔야 돼요. 그 얘기는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본인이 지금 몸에 엄청나게 많은 약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항제 자꾸 바꾸시는 분 아세요? 잘 안 들어. 안 맞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항암제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항암제가 처음부터 잘 맞으면 그냥 끝까지 단기적으로 하고 끝낼 수 있다라고 해서 3기에도 불구하고 A급 환자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3번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항암도. 그래서 저는 이게 다 건강식품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암으로 이제 힘들어졌던 정상세포는 누가 살려요? 뉴트릴라이트가 천재예요. 이거 살리는 데는. 그래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랩, 로그미 이게 이제 비전 4죠. 자, 이제 4월 달에 열릴 거예요. 제가 신장이라는 데이터를 엄청 갖고 다녔네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을 제가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75점 받았어요. 아, 그래서 또 제가 최근에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예요. 네, 제가 해봤을 때, 졌어요. 제가 74점 나왔네요. 그리고 저는 0.99, 1년에 한 살 안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화 억제 지수라든가 만성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볼 수 있는 건데 이 로그미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눈이 나빠졌어요. 눈이 나빠지는 게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고 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런 전체적인 이 생체 이 생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자세히 안 보시겠지만 가장 빨간불 들어온 게 살 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살 찐 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저 끝까지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제일 위에 나오죠. 체지방 감소. 네, 그래서 이걸 감소하고 오픈하면 다시 한번 찍어봐야겠다. 그럼 또 점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 로그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가 될지 책정은 안 됐지만 안타깝게 PB는 없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가격은 좀 저렴할 거다. 근데 지금 제가 건강 강의를 저는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리더님들한테 공유를 한 거고요. 그럼 저 정도 알아야 아메이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 로그미의 오픈으로 지금 당장 아메이 시작하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아메이 시작했어. 근데 건강검진 받았어?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 사람 카카오 지갑 열어서 연동만 한 번 하면 로그미로 데이터가 그냥 다 넘어가요. 그리고 만약에 안 넘어가. 그러면 내가 다 입력할 수 있잖아요. 숫자 정도는 볼 수 있잖아. 한글이랑 숫자. 그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입력하셔서 데이터 뽑으면 이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요렇게 가이드라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생체 그 지도를 통해서 그 나온 대로 가이드를 해주시면 인재 초기 사업자도 브론즈 빌더까지 금방 가시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공부했느냐의 게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필드에서 부지런하게 뛰었느냐가 이제는 핀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 로그미와 아까 마이크로바이옴 시대를 통해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부지런히 뛰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분이 이제 권오란 박사님 우리 쪽에도 한번 오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일 제품에서 우리가 나 유산균 필요해요. 나 비타민 C 필요해요. 개별 니즈에서 이제는 뭐예요? 개인 맞춤화까지 가는 게 우리 뉴트릴라이트의 마이 웰리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 그로잉 랩, 아이들 성장 프로그램,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마이 웰리스 랩, 거기에 또 우리 바디키도 있잖아요. 거기다 25% 라이드, 이 건강 토탈 솔루션을 우리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거 보시면 건강한 사람들, 미병 단계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현대의학으로 찾아가야 되는 질병 단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쩌면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가끔 저한테 그래요. 외삼촌이 간경화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병원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 저한테 막 찾아오거든요. 그분들은 병원 가시면서 다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스티브 잡스예요. 이분의 죽음을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분들이 많죠. 저도 솔직히 잘은 모르지만 아깝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분이 유언으로 남겼던 얘기죠. 나는 사업의 세계에서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다. 남들이 보기에 내 삶은 전형적인 성공의 봉복이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삶 전체를 회고해보면 그처럼 자부했던 명성과 재산은 곧 닥쳐올 죽음 앞에 빛이 바래고 아무 의미가 없음을 실감한다. 내 일생 동안 성취해 놓은 풀을 나는 가져갈 수 없다. 잃어버린 물건은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잃은 후에 절대로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삶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병상이다. 운전해줄 사람이나 돈을 벌어줄 사람은 채용할 수 있지만 대신 아파줄 사람은 구할 수 없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아직도 읽어내야 하는 유일한 책이 건강한 삶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삶이 건강한 책을 읽는 사람들이죠. 이 비즈니스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축복되게 있는 비즈니스인지를 한 번 더 실감케 해주는 유언이었어요. 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리더님들 가정 건강 먼저 챙기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변 건강 챙기시면서 사업의 비전까지 함께 움켜쥐시는 리더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